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시고요? 예, 별일은 없고 이제 날이 엄청 따뜻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오늘 너무 꽃샘추위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너무 추워서 야, 봄이 되게 쉽게 오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주 최대 69시간 근로추진 논란, 280조 쏟고도 작년 출산율 역대 최저, 타인의 심리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범죄,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 주 최대 69시간 근로추진 논란이라는 주제인데요.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이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주 최대 52시간제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글쎄요, 찬성하는 분들도 계셨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핵심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일단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좀 정석이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면 이 점심 드시는 시간을 빼면 이제 하루에 8시간이 되고 주 5일제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8시간 곱하기 5일 하면은 40시간이 기본 근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일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잔업이 남아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대치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건 40시간 플러스 12시간. 그러니까 52시간만 하자라는 게 기존 제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왜 그러냐면요. 사실 좀 과다하게 좀 노동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심장에 굉장히 좀 무리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맞아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간에 어떤 칸막이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게 많은 정말 여러 현장에 좀 환경을 바뀌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사를 하면 밤새도록 경찰서를 막 돌아다니는 걸 했었습니다. 이게 관행이기도 했고 이건 근로시간에 제대로 또 편입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수습 과정을 이제 더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 경찰서를 막 다니기 시작하면 52시간은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건 또 업계의 어떤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주 69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사실 내가 69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장기 휴가가 또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렇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한 내용을 좀 살펴주시죠. 일단 종전에 일주일엔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최대치를 넓혔습니다. 네.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69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근로자가 원하고 하면 좀 집중적으로 좀 업무를 보고 나머지 시간을 좀 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아주 이런 경우가 뭐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한 경우를 상정하면요. 이를테면 3일 연속 밤을 새서 일하고 69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뭐 쉬는 것도 가능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걸 선택할 수 있겠냐. 실제로는 뭐 이런 반론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 굉장히 확고해요. 정부는 뭐 연금 개혁 그리고 뭐 교육 개혁과 함께 이런 노동 개혁을 굉장히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꼽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 52시간까지만 합법적인 근로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53시간, 4시간 더 많이 일해도
52시간 근무했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더 받아야 될 추가 뭐 임료 같은 것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게 또 정부의 문제 의식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부는 기본 기조가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좀 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근로시간 저축 계좌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걸 좀 살펴보면 일단 내가 일하고 싶을 때 뭐 밤을 새우든 뭘 하든 일을 하고 나머지 빈 시간은 정말 은행에 저축하듯이 그 휴가 그리고 쓰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저축하듯이 좀 장기 휴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런 계좌 개념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안까지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이제 업무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좀 갈릴 수도 있겠고 그런 제도 같은데 이번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재계와 또 노동의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 같은 경우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네요. 예, 굉장히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사실 좀 경영계의 수건 사업이 없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근로시간 유연제 그리고 노사 간의 선택지의 어떤 이 폭을 넓혀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주 52시간 제도라는 칸막이는 경영계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할 때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현실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연장 근로는 주문량이 갑자기 몰린다. 이러면 52시간이 넘어서 어쨌든 잔업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불법으로 단정되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업무량 폭증할 때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좀 조율이 뭐 노사 간의 업무와 관련한 입장이 좀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동안 뭐 건강권을 해친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극히 이례적인 어떤 사례에 불과하다는 게 또 경영자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땠을까요? 사실 노동계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게 양대 노총의 지적입니다. 만약에 본인은 그렇더라도 그냥 주 52시간제로 좀 평탄하게 일을 하고 싶은데 사용자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밤샘 근무야 라고 했을 때 이거 협의 안 됐잖아요. 합의 안 됐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일단 현실에서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으로 일하고 뭐 쉬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쉬는 게 보장된다는 그런 것도 사실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가 강성이다, 뭐 대형 노조다 비판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전체 산업 현장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는 그런 현장에서 노조 조직률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친다라고 해요. 한 14% 정도?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면 이거 노조와 협의가 안 됐잖아요.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노조라는 어떤 방패막이 없이 바로 어떤 근로에 대한 연장 근무, 탄력 근무를 명분으로 한 추가 근로를 요구했을 때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주 52시간이 지금 정착돼서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아이 무슨 학교에 일이 있어요 라고 해서 잠깐 휴가 쓰는 것도 엄청 눈치 보이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니까 하루만 연차 낼게요도 사실 주변 동료들이 있고 하면은 눈치 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은 좋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방안이 과연 근로자에게 좋은 방향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또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MZ세대인 20대, 30대 직장인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절반 이상이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MZ세대의 노조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요즘 뭐랄까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어떤 뭐 이념적인 성향도 찌고 정치적인 성향도 있는 양대 노총이 조금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MZ 노조라고 해서 사무직 노조들도 굉장히 좀 조직화하고 있고 본인들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Z세대라고 분류되는 회사원들 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서 702명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탄력 근로를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요. 일단 지금 근로시간 제도는
너무 현실에 좀 맞지 않다라는 응답률이 57%,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심지어 매우 부적합하다라는 것도 12.7%였는데요. 일단 이 MZ세대가 원하는 노동시간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서 필요하면 연장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의 50% 가까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연장근로 필요하면 나도 적극 희망한다라는 비율도 한 11%가 됐는데 대신 유연화해서 내가 쉴 때는 쉬고 싶다라는 응답률이 좀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근로시간 운영 방식은 어떻게 좀 재편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도요. 68% 거의 좀 많은 압도적인 다수가 업무량 또는 개인의 업무 집중도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좀 조율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해서 일단 대세는 유연 근로제, 탄력 근로제인 건 맞지만 이 칸막이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거는 맞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요. 중소벤처기업계는 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에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그 현장의 근로자들은 또 굉장히 불안한 또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납품일 막 빠듯하게 맞춰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뭐 여유 있게 제품 생산하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일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OEM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제조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탄력 근로제 조금 더 정말 필요할 때 일을 더 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근로자들은 또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뭐 대기업 위주의 뭐 노조가 굉장히 탄탄한 이런 현장에서는 막 노조가 힘도 세고 하니까 뭐 어떤 휴게일, 휴게 시간 그리고 연차 내는 것도 비교적 좀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도 눈치 보면서 나한테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조심조심하면서 써왔는데 이렇게까지 근로시간이 확 늘어나게 되고 뭐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강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게 중소기업이 더 좀 크기 때문에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은 나뉘는 것 같아요.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 성장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네요. 예, 사실 여권에서는 이런 탄력 그리고 유연 그리고 주 52시간의 폐기는 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일종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오히려 받도록 하는 안이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기 때문에 이 휴식 개념이란 건 또 보상 차원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 좀 열심히 쉬어라 라는 개념에 부합하고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는 사실 문재인 정부, 전 정부 때 도입이 됐었거든요. 이거는 현실을 모르는 거다. 산업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뭐 좋지 않은 이 제도였다라고 또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환노위 간사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또 본인이 또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분이고 그 목소리로 국회에 들어오신 분이기도 한데 일단 주 52시간 제도를 폐기하는 걸 그 노동법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좀 맞지 않다. 이건 노동자들, 선량한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나아가야 될 방향에 맞서는 좀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 사실 야권은 정말 다른 기류. 절대로 이 부분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야권의 입장은 이 정부의 이 개편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의 일과 쉼, 건강마저 기업 필요에만 맞추겠다라는 계약이다라고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 도입됐을 때는요,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이 노동 강도의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한 조간 신문을 봤더니 큰 건물의 이제 경비에 거의 이제 좀 과장급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잘 구해지지도 않고 이 건물 관리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빠듯하고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문자를 보냅니다. 동료들에게 소화제 좀 사갖고 출근해달라고. 그분은 이제 밤샘 근무를 네. 했으니까요. 그래서 소화제를 찾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있을 법한 공간에 가봤더니 쓰러져 계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이거 산재다. 이 정도로 너무 많은 업무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안 돌아가셔도 될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일단 사측에서는 이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을 제시했다고는 하는데 가족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현실이라는 게 야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이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이거 유연화하겠다는 건 허울일 뿐이다. 이건 장시간 노동회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다. 과거로 복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너무나 크게 훼손하는 대책이다라고 맞서고 있고요. 또 특히 정의당이 반대 목소리 높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과로사 조장 정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건강권, 노동권의 치명적인 노동계약이다. 그리고 일을 시키는 건 현금, 휴식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바짝 일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은 그 이득을 얻고 휴식, 이 어음으로 준다는 건 어음은 사실 부도어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때 이 부분 행사할 수 없는 공수표를 날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노동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점하고 있고 정의당도 반대 기류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이게 국회의 문턱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참 좀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일단은 뭐 여당은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이걸 좀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타협점을 찾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가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전과 물론 비교하자면 근로 환경이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라고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여전히 좀 갈 길은 멀어 보이거든요.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난항 타협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로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토요일도 맞아요.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학교도 갔잖아요. 예, 토요일 날 학교도 갔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날 쉬는 게 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이틀은 쉬어야 또 뭔가 회복도 되고 더 산뜻한 마음으로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녀봤지만 뭐 정해진 연차, 휴가, 휴게 시간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노조가 또 있어서 막 그걸 협상도 하는데 그럼 이게 저한테 체감이 됐냐를 돌이켜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현장에서 어떤 노동 강도를 굉장히 좀 높이려고 하는 동인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걸 좀 저지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든 이게 범법으로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서 지키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노동 강도가 세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이는 게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실질 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재편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실질 임금 상관 없이 근로시간을 좀 줄이면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 노조가 뭐 근로자가 결단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자가 결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좀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부에서도 고용 촉진. 왜냐하면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도 너무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높이고 탄력 근로를 하고 유연 근로제를 채택을 하고 많이 넓히면 또 채용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사실 더 많은 근로를 하는 상황에서 채용을 담보하기는 또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는 이 부분 저는 뭐 계약이라는 뭐 부분까지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지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회사를 다녔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근로 시간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글쎄요, 최소한의 좀 방어막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주 최대 69시간 근로 추진 논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280조 쏟고도 작년 출산율 역대 최저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직접 체감으로는 못 느끼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건 정부는 굉장히 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이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역대 최저를 기록했어요. 정말 너무 심각한 그렇죠. 수치인 것 같아요. 인구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 두 부부가 최소 2명은 낳아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상 유지가 가능한 건데 한 명도 낳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언론사 막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를 했을 때 이거를 시사상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게 벌써 이제 20년 전인데 그렇죠. 그때도 1.15? 이게 너무 강렬한 수치여서 대충 그렇게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요. 거기서도 더 떨어진 겁니다. 0.7. 0.78.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수준이냐? OECD 회원국 중에 꼴찌예요. 꼴찌일 뿐만 아니라요.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치의 절반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 평균 수치는 한 1.5 정도. 그것도 낮지만요. 어쨌든 그 정도 수치를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더 큰 문제는 뭐냐? 16년 동안 이 문제가 정말 오랜 맞아요. 기간 지속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금을 얼마나 쏟아부었냐면요. 16년 동안 무려 280억도 아니고 2,800억도 아닌 28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아이를 낳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교육시켜야죠. 그렇죠. 예, 먹이고 입혀야죠. 그리고 집 마련해야죠. 이게 복합적인 문제, 주거 문제 뭐 등등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고차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대로 이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혼인 건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2년째 20만 건이 되지 않았어요. 20만 커플도 만들어지지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30살 넘으면 굉장히 좀 초산이 30살 넘었을 때 뭐 늦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평균이 33살이에요. 이게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 출산 나이가 늦은 편이에요. OECD 평균 나이는 29세거든요. 20대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봤을 때 너무 심하다. 그리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되지 않는 나라는 또 OECD 관련 국가 중에 한국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가 이탈리아래요. 이탈리아도 상당히 좀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낮은 편인데 그래도 한 명은 넘습니다. 1.24명.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심하다.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이 안 되거든요. 24만 9천 명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수준이냐?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30살 되는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의 아기들 수의 3분의 1입니다. 30%밖에 태어나고 있지 않은 거라서 왜냐하면 인구는 왜 유지가 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토대, 소비하고 생산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을 생각했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 문제가 정말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이 280조 원을 정말 말 그대로 쏟아 부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합계 출산율을 좀 올려보고자 280조라는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결국 아무런 이제 효용도 내지 못하고 있는 무용지물이라는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돈만 뭐 쏟아부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도 한데요. 일단 전문가들 의견을 보고 제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280조도 적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더 많은 정말 대량 물량 공세를 펴야 그나마 좀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게 그냥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국가들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가 집단이 내놓고 있는 대안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낸 그 비용과 해외 선진국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대책을 마련하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인데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공공사회 복지 지출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GDP 대비로 하면요. 우리는 2019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은 12%대입니다. 정확하게 12.2%인데요. 지금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전체 GDP에서 이런 복지 대책 관련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 무려 30%를 씁니다. 31%. 독일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25.9%를 쓴대요. 이게 GDP 대비로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돈을 저출산,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쓰는 건데요. 사실 과거에도 프랑스, 독일들이 사회복지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좀 전격적으로 이런 좀 예산을 많이 책정하면서 지지율에도 그 출산율에도 많은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해결해 줬냐?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집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요. 집이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가처분 소득의 주거비 비중이 5%밖에 되지 않도록 해줬대요.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과거에는 한 25% 정도 부담이었다는데 우리는 물어보면 집 때문에 아이를 낳지 맞습니다. 못하겠다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선진국들 보면 대단히 다양한 가족 관계, 양식, 형식들을 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미혼 부부, 뭐 예전에는 동거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인식도 좋지 않고 그랬지만 심지어 혼인의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더라도 뭐 양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임신을 하거나 하면 어쨌든 지원 체계에서는 그렇죠. 이런 공백이 없도록 해준달지, 그리고 더 적극적인 국가에서는 뭐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입양을 허용해 준달지 이런 다양한 제도를 좀 모색한 끝에 출산율도 오르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지금 OECD 꼴찌라는 건 너무 예전에는 그렇죠. 정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부부가 또 있기도 했어요. 그렇죠. 둘도 많다는 취지였는데요. 지금은 둘, 셋도 부족한 상황이 돼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이제 부위원장이 있는 건데 사실 나경원 전 부위원장 당시에 뭐 헝가리 케이스를 언급하면서 아예 채무를 좀 탕감해주겠다 뭐 이런 안도 내긴 했는데요. 저는 다양한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직접 대통령이 주관을 한 거예요. 그만큼 저출산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정부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또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 그런데 사실 마련하라라는 말은 쉽지만 이 어떤 강론을 채워나가는 게 정말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이 의지와 의중을 갖고 있는 만큼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암울한 또 소식도 있더라고요. 만 19세에서 3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출산에 의향이 있는 이들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암울한 건 여자들에게만으로 한정해서 보면 더 낮습니다. 이게 19세에서 34세니까 이제 혼인도 그리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정년기의 남녀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냐라고 했을 때 63%, 그러니까 나머지 37%는 아니요라고 한 거예요. 거의 40% 가까이 가요. 그러면 이건 남녀한테 물은 건데요. 여자분들한테 좁혀서 다시 물어보면요. 절반 수준입니다. 55.3%만 예, 아이 낳을 생각이 있어요라고 답한 거예요. 이게 사실 여자분들도 사회생활 많이 하죠. 취업 그렇죠. 정말 문턱 너무 높은데 어렵게 들어갔는데 결혼은 사실 사회생활 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다라고 제 주변을 봐도 그렇지. 근데 아이를 낳으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지니까 아예 나는 출산을 좀 포기하겠다. 지금 집도 사기도 어렵고 전셋값도 오르고 생활비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렵다. 이런 게 사실 그 저변에는 깔려 있다라고 그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취업자 비율을 따져봤더니요. 청년 취업자 비율 67.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연애도 정말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래도 남자친구가 요만큼 내면 뭐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 내고 좀 암묵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칼같이 막 더치페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뭐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그래서 저축 통장도 운영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연애부터 대단히 부담이 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임금 청년 세대들 세금 전후로 그러니까 세금을 떼면 더 낮아지는데 한 250만 정도라고 했는데요. 금융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상응하게 부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대학 등록금 같은 것도 상당히 높고 하다 보니까 일단 사회생활을 하기 전부터 이 채무를 떠안고 빚을 안고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연애, 혼인, 출산에 껌껌이 번번이 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에 있는 청년 절반 이상이 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좀 주거비 때문에 그런 그쵸.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비율은요. 무려 57.5%로 나왔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네. 지칭을 하는데요. 이제 캥거루가 엄마 뱃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서 분리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57.5%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럼 독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요. 없습니다가 거의 70%였어요. 왜냐면 부모님이랑 그래야 이제 돈이라도 좀 그쵸. 아끼니까요. 월세도 이게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저축하겠다, 그 돈 쓰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많은 건데 이건 다 예측하셨겠지만 그럼 왜 부모님이랑 같이 삽니까? 이건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불편한 것도 있는데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그렇겠죠. 대답한 사람들이 56%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다 해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 되기도 했는데 내가 거의 집에만 머문다. 나 사회생활 그리고 친구들 만나지 않고 어떤 것도 좀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비율도요. 전체에서 2.4%로 집계가 된 이번 나왔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은둔생활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는요. 취업이 되지 않아서라고 답을 했어요. 이 비율이 35%로 가장 높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출산 문제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그쵸. 이게 청년 취업 문제까지도 오고 주거 비용 문제까지도 오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구호만 외치고 뭐 정책적으로 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청년 취업 문제도 해결해야죠.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죠. 부동산 공급량도 늘려가지고 전세가도 떨어뜨려야죠. 이런 정말 너무 어려운 현안들이 좀 산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굉장히 너무 팍팍하고 참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도 이 서울시 정책을 갖고 환영론평까지 낸 사안인데요. 네. 일단 저출산 시대인데 태어나는 아이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만큼 아이를 갖고 싶을 때 제대로 자연인신이 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임 지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게 바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 예산도 많이 편성하겠다는 이 안인데요. 일단 2026년까지 4년 동안 2,12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냐면요. 지금까지는 이 난임 시술을 받을 때 저도 주변에 물어봤더니 한 번에 한 150만 원에서 훨씬 한 수백만 원까지 든다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큰 비용 그렇죠. 부담인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이게 뭐냐면요. 이게 중위소득이란 건 이게 평균 소득이 아니라 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얻는 소득, 그거의 180%까지 하면요, 이게 비용이 한 좀 그렇게 그 월소득이 한 600만 원 정도, 622만 원 정도 더 버는 두 부부가 600만 원 이상을 벌면요, 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못 받아왔던 거예요.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막 150만 원 이상씩 드는데, 그래서 그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고 뭐고 상관없이 아이를 어쨌든 시술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부부가 있다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요즘 냉동 난자 이야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혼인 정년기도 정말 훌쩍 넘어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살이 평균 출산 연령대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우스갯소리지만 난자가 늙어서 뭐 제대로 임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좀 젊었을 때
이 난자를 냉동하는데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한 250만 원 정도가 든대요. 많이 들면은 한 500만 원까지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에서 예산으로 뒷받침해주겠다. 그동안은 냉동 난자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 내가 이제 암에 걸려서 지금 당장은 임신 출산이 어렵지만 내가 나중에는 이 난자를 좀 동결시켜 놨다가 좀 체외 수정 방식으로 임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셨다면요.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좀 선택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꼭 기혼 커플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미혼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지원해주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이제 뭐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도 난자를 이렇게 얼려놓는 시술을 받을지 말지 많이들 주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또 중국에서도요, 저출산의 해결책 중에 하나를 난자 동결 시술 지원 또는 허용으로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정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요. 뭐 이런 식으로 난임 시술 지원뿐만 아니라 냉동 난자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또 일본, 중국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유사하게 해서 이 출산을 해서 화제가 됐던 분이 있죠. 그 사유리 씨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난자를 추출해서 체외 수정 방식으로 아버지와 어떤 정서적인 교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서 이런 냉동 난자로 했는데 사유리 씨가 국적이 일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일본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는 그렇죠.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도 막 나왔는데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낸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꼭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없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분들 과거에는 사실 아주 딱 정해진 결혼 연령기에 결혼하고 한 가정을 꾸려서 출산을 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모양새였다면 지금은 꼭 그런 루틴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본, 중국 역시 본인이 원하면 난자 동결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뒷받침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서울시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출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뭐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정부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미혼이면 이걸 과연 그렇다면 끝까지 이거를 출산으로까지 이어가게끔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세금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도 추적을 해보겠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역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적 문제더라고요. 작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이 8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요. 124년 만이더라고요. 예, 1899년도에 이 수치에 못 미쳤는데 그때는 인구가 되게 좀 적을 때고 일본도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1억 명 이상까지 하면서 또 내수 시장도 상당히 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일본도 8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가 또 왜 일본 사회에서는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냐면요. 일본도 계속 이제 인구가 주니까 전망치를 계속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80만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과거에 예측했던 연도는 언제였냐면 2033년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나 더 그 시기가 빨리 도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 모두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좀 시급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실제로 저는 냉동 난자 지원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은 그러게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혼인이 많이 좀 급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코로나19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회복세에 들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좀 장려하는 분위기도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세밀한 정책들 그리고 제가 주변에도 이제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분을 보면 이게 그냥 하루를 통째로 병원에 가서 하고 이래야 돼요. 또 맞벌이 부부고 하면은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회사에서도 휴가를 좀 쓰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주변에 난임 시술하는 부부들 굉장히 많고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사실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이라든지 뭔가 파격적인 혜택이라든지 뭔가가 있으면 그래도 이제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아이를 좀 낳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128조 쏟고도 280조 쏟고도 작년 출산율 역대 최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법률 이슈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타인의 심리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가스라이팅이 이 사회적인 화두로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스라이팅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가스 등이라는 1938년도에 미국에서 초연된 연극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남편이 불을 밝게 켜요. 그러면 아내가 너무 밝아요 라고 하면 밝긴 뭐가 밝고 지금 어두운 불빛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을 탁 줄여요. 가스등 불빛을. 그럼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불 좀 켜세요 라고 하면 지금 뭐가 어두워 이렇게 밝은데 라고 끊임없이 세뇌를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남편이. 그러면 이 아내가 이 연극 속에서 어떻게 변하냐면요.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나는 판단을 계속 잘못하네. 남편한테 의지를 합니다. 의존을 하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당해버려요. 거기서 출발한 개념, 가스등이라는 이런 연극에서 출발한 게 가스라이트인 건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누군가에 의존하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직장 동료에게 무려 2,500차례나 성매매를 시킨 인면수신 부부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직장 동료였어요. 그러면서 이 40대 여성이 30대 후배의 여성에게 뭐 힘든 일, 고민 같은 거를 토로하니까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진 거를 아주 악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매매를 강요를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무려 2,500차례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 기소된 거는 이 40대 여성의 부부가 같이 합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의 남편도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이 남편이 왜 잡혀 들어갔지? 이 결혼을 이 두 부부가 40대 부부가 시킨 거예요.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어떤 명목으로 시켰냐? 감시할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속 기소도 안 됐습니다. 법원에서 이거 좀 범죄 소명이 부족한 것 같아. 더 수사해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좀 추가 수사 끝에 구속 기소가 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 무려 5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 실상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 처참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 피해자 성매매뿐만 아니고요. 사실상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요. 2,500차례면은 사실 상상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이 여성을 일단 성매매는 밤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밤에 일을 시키고요. 낮에는 자기들 애를 보게 했습니다. 양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도와준 흥신소 업체 사람 찾아내가지고요. 이런 인적사항 같은 거 다 확보를 하고 무려 140번 이상을 이 여자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괴롭혔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좀 완전히 이 속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도 양을 조절하게 했어요. 3, 4인분 양이면 본인이 한꺼번에 먹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너 몸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까지 돼야 돼. 그러니까 너 밥 먹어. 못 먹겠다라고 하면 때리고 그랬습니다. 폭행을 가했고요. 그리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도 사실 이 부부의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 동영상을 또 찍게 합니다. 하나의 좀 볼모로 잡으려고 했던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결국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일단 성매매 처벌법 위반 있고요. 또 감금 있고 공갈. 이게 협박해가지고 갈취한 겁니다. 5억 원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네 명의로 아파트 샀고요. 외제차 타고 다녔습니다. 이 여성에겐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징 보전은 이루어졌고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부 그리고 사실상 가짜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남편 같은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동거녀를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다음에 목을 졸라서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가스라이팅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동거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였다고 볼 수 네. 있죠. 근데 이 남자가 변심을 합니다. 자기랑 같이 살던 여성의 동생한테 호감을 품으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어떤 행동을 하냐. 이 자신의 이 동거녀가 굉장히 좀 무속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보살이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마치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무속인 보살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유인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행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텔로 유인해서는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까지 하게 된 이런 케이스여가지고 이 문자가 드러난 걸 보면은 정말 교묘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피고인,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재판부가 왜 이랬을까요? 일단 뭐 35년형으로 감해주긴 했는데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본 거예요. 사람을 네. 너무 좀 처참하게 좀 비인간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근데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선 개선의 여지가 그래도 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라는 건 정말 이제 사회와는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뭐 반성하는 점 그리고 사이코패스 진단 조사 결과가 비교적 낮게 나온 점 등을 이 감형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경악스러운 실체를 폭로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OTT 서비스에서 이 더 글로리라는 정말 1위 드라마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한국에서는 1위더라고요. 그만큼 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른바 JMS 그렇죠. 그래서 정명석 씨의 피해를 당한 여러 여성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얼마나 좀 교묘하냐면요. 처음에는 세뇌를 해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굉장히 가족 같은 관계도 만들고 다른 관계는 끊어버립니다. 다른 사회생활 그리고 친구 관계에는 단절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세뇌당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 정명석 씨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은총을 입으려면 나와 같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 뭐 자궁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폭행을 한 겁니다. 대단히 의아했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이 사람이 진짜 신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그거를 의심하면 어떡하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지배,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바깥에서 바라보면 아니 저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다 가스라이팅의 일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신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심이란 거에 기대서 그걸 악용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아주 종교부터 내세우지 않고 친밀한 관계부터 형성을 해요. 그래서 뭔가 가족보다 더 큰 위안을 주는 그런 공동체 비슷하게 형성을 한 다음에 다른 관계를 단절시킨 이후에 만나게 하는 거죠. 이른바 정명석 씨를. 정명석 씨는 이미 10년형을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장기간 피해자가 양산되는 데에는 거기에 지원했던 많은 또 사람들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스라이팅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처벌이 원하는 만큼 나온다라든지 수사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내면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의존해서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됐다라고 할 때 범죄 피해가 명시적이면 그것으로 뭐 좀 처벌을 하면 되겠지만 내가 오랜 기간 정말 정신적으로 잠식돼 왔어요라고 하는 게 아이가 아니거나 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건 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그렇죠. 판단을 못했어라고 일단 제3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지배는 가족관계, 종교관계 이런 내밀한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요. 합의로 또 끝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어떤 특수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타인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뭔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든 후에 일어나는 이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